여기 인왕산에 오르면 인구 1000만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제가 있는 인왕산 아래 종로구 삼천동에 호환이 발생해서 포수를 시켜 잡아오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인왕산 밑에서 표범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대낮에 한양 도성에도 나타나던 호랑이와 표범은 그 후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호랑이와 표범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는 수컷, 표범은 암컷, 둘을 부부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줄무늬 때문에 줄범 또는 칡범, 몸이 붉어서 불범이라고 하고, 표범은 매화꽃 무늬가 엽전을 닮아서 돈범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1924년)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이것이 남한에서 호랑이의 마지막 공식 기록입니다.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무대로 살아갔던 한국 호랑이는 동북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와 같은 아종입니다. 한국 호랑이 수컷은 몸무게만 250kg이 넘는 괴물입니다. 현재는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마리가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험한 산지가 많은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많이 살았지만 의외로 남쪽 해안 지방인 전라남도와 심지어는 바다 건너 섬에도 서식했습니다. 이곳은 전남 영광의 불갑산입니다. 평지의 솟은 해발 500m 중산간 지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호랑이가 높고 깊은 산속에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런 평지의 구릉성 산지를 좋아합니다. 1908년 이곳에서 농부가 파놓은 함정에 암컷 호랑이가 포획되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박제가 되어 남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주요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 지역의 모든 물자와 사람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영광 불갑산에서 호랑이를 포획한 농부도 이를 팔기 위해 목포로 오게 됩니다. 당시 일본인 부호 하라구치가 호랑이를 구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는 당시 일본 소학교에 호랑이를 기증했는데요. 100여 년 전 그 호랑이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호랑이. 우리 사냐를 누비던 녀석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한국 호랑이 멸종의 역사를 기록한 책. 우리는 이 책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일본인 동물 작가 엔도 키미오. 그는 1975년부터 10여 년간 호랑이와 표범이 우리 땅에서 사라진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해 2권의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범의 멸종사를 다룬 최초의 책입니다. 한국의 야생動物や自然、日本よりははるかに種類も多いし、それから山岳も非常に険しくよく残っているんですね。それでそこに行ってまずこの虎とか豹というのはどうなってんのかと、まだいるんだろうかと思って行ったんですけど。 하지만 그때는 이미
호랑이와 표범은 야생에서 사라지고 난 뒤였죠. 1908년 영광 불갑산에서 잡힌 이 호랑이는 하라구치 소지로 한 일본 부호에 의해 박제가 되어 당시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에 기증되어 현재 목포 유달초등학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자란 이 암컷 호랑이는 몸길이 1.6m, 몸무게 150kg으로 한국에 있는 유일한 한국산 호랑이 표본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서식하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 암컷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고 건장한 호랑이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정말 한국 호랑이가 맞는 걸까? 녀석과 현재 시베리아 호랑이의 DNA를 비교해 본 결과 같은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호랑이의 존재는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2년 경주 대덕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획됩니다. 당시 사냥꾼 5명, 오리꾼 100여 명이 동원될 정도로 사냥은 대단했다는데요. 그 대덕산 호랑이가 예. 이 부근에서 잡혔습니까? 예, 여기가 대덕산 남쪽 마지막 자락 부분인데 여기가 박석골이라는 데입니다. 박석골 여기에서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그 당시 22년 당시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호랑이 잡힌 것을 보면 한 마리가 아주 그 체구가 큰 호랑이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지역에서 어디 넘어오고 산으로 통해서 넘어왔겠죠. 그래 오래 서식할 환경은 아니고 이 지역이 산이 크게 높고 깊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짐승이 뭐 오래 서식할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랑이 어디서 저 북쪽에서 내려왔겠지 혼자 이렇게. 여기서 알려진 거는 요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 배반동과 조양동 이런 게 있는데 그 지역에서 호랑이가 그 산을 통해 넘어오다가 황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다 먹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뭐 해치고 혼자 배가 부른 상태에서 너쪽에 이쪽 산을 넘어서 내려왔을 겁니다. 이 산속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나무꾼 김유근 씨, 그 당시에 김유근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이래 덮쳤는 거야. 김유근 씨가 지게를 지고 있었으니까 지게로 방패 삼아가지고 막 뒹굴고 김유근 씨 살아남기 위해서 막 뻗쳐나오고 그랬답니다. 이 호랑이가 그때 이미 그 황소를 한 마리 잡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배가 부른 상태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고 그래 있다가 호랑이는 가버리고 이 사람은 그 부상단 상태에서 허겁지겁 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지소에 구정조제소에 연락이 되고 다나카 순사가 이제 주변 이 마을 청장년들을 다 걸고 모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 이 산 전체를 포위해가지고 머리꾼으로 우와 이렇게 뭐 꽹과리도 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전부 집단적인 큰 소리를 내면서 포위해가 몰아가서 앞에서 총을 들고 가서 사살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사살했나요? 1920년 신문 보도에 보면은 다나카 순사가 사살했다라고 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구전되어 내려온 거는 조선인 이 지역의 양반이었던 그 부자였던 이 보구씨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보구씨가 총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다. 이런 말도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다나카 순사가 쐈다, 조선인 이보구씨가 쐈다, 이거 한쪽으로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대한 몸집의 대덕산 호랑이. 한때는 산의 주인으로 살아갔을 녀석은 죽어서도 고향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일본 황족인 가닌노미야에게 진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황족은 그때 그 히로히토의 그 뭐 한 친인척 됐겠죠.
그까지만 알려져 있고 이 호피가 구체적으로 현재 위치 어디에 가 있는지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설 같은 무용담과 빛바랜 사진 외에도 녀석이 남긴 것이 있었는데요. 호랑이가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그 신비한 동물이고 귀중한 그 존재가 되니까 조선인 몰입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뭐 저희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2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옆에 콧수염을 뗐답니다. 이렇게 콧수염을 뗐는데 떼가지고 왜 저 옛날 사람들은 민간 신앙으로서 민간 의술로서 이제 집에 이거를 특별한 호랑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픈 병도 낫고 뭐 잡귀신도 물러가고 우리 집안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뭔가 호신술용으로 집에 오래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이 아프면은 그걸 가지고 몸에 지니고 하루 이틀 있으면은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몸이 낫는다. 좀 민간 신앙 같이 생각을 하고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를 이웃집에 빌려줬다가 뭐 서로 여기저기서 빌려달라 소리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빌려줬다가 막 돌려받지 못하고 뭐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호랑이 수염이 어느만 하더냐라고 제가 할머니인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만 하더랍니다. 예. 뭐 직접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호랑이는 공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냥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호랑이 사냥을 적극 장려하기도 했는데요. 호랑이 사냥은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사냥꾼들은 호랑이 잡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호랑이의 모든 것이 돈이 됐기 때문이죠. 전신의 뼈를 다 썼을 거로 봐요.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됐을 테니까 전신의 뼈를 다 썼을 거고, 그 다음에 호랑이 고기, 그리고 코, 뭐 안정이라 해고 눈동자, 그 다음에 쓸개, 그리고 생식기, 그리고 호랑이 기름, 심지어는 그 분뇨, 그러니까 대변까지 쓴 거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신경정신과 질환에 이제 쓰여진 거로 그렇게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다리 뼈를 귀하게 여겼는데요. 호랑이 그 경골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다리 뼈 가장 상품으로 친 거로 되어 있어요, 문헌상. 그런데 결국은 이제 호랑이가 그 앞다리에 힘을 실어서 점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먹잇감을 갖다가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그 호랑이의 그 힘을 많이 쓰는 자리가 그 앞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다리 뼈를 갖다가 그 가장 그 상품으로 친 거로 보여집니다. 그 실제로는 아마 그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호랑이를 잡았을 테니까 상당히 고가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조선시대를 거치며 호랑이의 개체수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해수구제란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사냥이 이루어지고 호랑이의 마지막 숨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공식적인 자료만 봐도 1915년부터 1945년까지 30년간 호랑이 97마리, 표범 624마리가 사냥됐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까지 고려한다면 당시 범에 대한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토록 범을 사냥했을까요? 自然が豊かだったところを木を切って開拓して、そこを畑や田んぼにするとかね、それから道路を作って奥地まで開発を進めていくと。虎や豹がいるってことは邪魔になったわけね。狼なんかもで、そういうものを退治して、もう人間が安全なんだというふうにして開発したと。 일제강점기 해수구제에는
조선인 몰입군들이 대규모로 동원됐습니다. 軍隊とかね、それから憲兵とかね、そういう人たちを動員して、で村人をまあ何千人と集めてね、それでこう山をこの並んでこう武器を持って追い出すんね。そして向こうの方に鉄砲を持って待っていて、で逃げてきた飛び出したものを鉄砲で撃つと、こういうことをしたんよね。でそういうふうに動員して、今日は虎狩りだからお前たちはその出てこいみたいにね、おそらくろくなお金も払わずにそういうことをしたと思うんです。 그 당시 일본 민간인 중에서도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는데요. すごい財閥だったんですね。大金持ちだったんです。まあ主に炭鉱なんかで炭鉱を経営していてね、朝鮮半島一帯に、そして貿易なんかもしてすごいお金持ちだったわけですね。その虎狩りをするっていうことはね、男子の男のそのなんていうか冒険っていうか、そういう非常にお粗末なその人生観を持ったで虎を取ってきたって有名になりたいというかね、そういうような時代だったんですね。 하지만 실제로 호랑이를 잡은 사람은 조선인이었습니다. 그중 강용근, 이윤회는 조선 제1의 호랑이 포수였죠. 波のハンターは虎やヒョウは取れないんだよね。ね、有名な人たちですね。100匹も取ったっていうレコードを持ってる人たち、そういう人たちを頼んできて、自分はもうのんびりと後ろの方にいて。 이후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스웨덴의 동물학자이자 탐험가인 스텐 베리만, 러시아, 뉴기니 등 전 세계 오지를 탐험하며 그곳의 생태를 연구한 유명한 동물 전문가입니다. 그는 1935년부터 2년간 조선에 머물며 기록을 남겼는데요.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역을 누비며 풍경을 담고 야생동물을 수집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그의 고향인 스웨덴으로 가져가기까지 했죠. 조선 사람들은 그에게 호랑이라며 스라소니 새끼를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사냥꾼 양코프스키는 스텐 베리만이 조선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알아주는 호랑이 사냥꾼이었습니다. 스텐 베리만은 그와 함께 한국 호랑이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1930년대 이미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의 광범위하게 서식했던 시베리아 호랑이는 1930년에 이르러 시오테알린 산맥에 3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시오테알린 산맥은 러시아의 연해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맥으로 중국에서는 숲의 바다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반도 백두대간이 시작됩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맥을 따라 달리다 보면 한반도에 다다릅니다. 멸종 직전까지 갔던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는 보호 아래 현재 600여 마리로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두만강을 건너 한반도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